안녕하세요. 새롭게 MC를 맡은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전호투자자 박도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그 한 종목 몰빵하신 걸로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셨고 요새 엄청 뜨고 계시는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회복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계속 변동성은 좀 클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 상황 뭐 개별 종목에 워낙 집중 투자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매크로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익과 성장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무도 지금 이 폭락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을 온몸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요. 정말 삼성전자가 10% 빠지는 이런 시장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지훈 대표님도 이런 경험 저도 해보신 적 살면서 그 삼성전자 10% 빠진 거 제가 2006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 한두 번 왜냐면 코로나 때도 10%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리만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엔캐리 자금이 투여되어 있는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예측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폭락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적인 이벤트다. 이런 이벤트는 매년 발생한다. 저는 이제 두산에 집중 투자하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작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나갈 때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니까 되니까 나가시죠. 저를 네, 초청했었고 맞습니다. 제가 나가는 시점에서 또 기가 막히게 반토막이 작년 10월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장이 이제 급락이 오고 공포가 오고 패닉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작년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거든요. 나가기 전에 어떤 뭐 급락이 나오겠다 뭐 촉이 발동되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섭외라는 게 이제 항상 주가가 좋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초청을 해서 사전에 다 하죠. 왜 이 주식이 올랐는지를 물어보려고 네, 네.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토막이 그것도 불과 한 3주 사이에 이렇게 주식이라는 자산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거. 이건 이제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매년 이런 이벤트가 전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설마 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도 이제 이번에도 반토막이 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을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제가 아는 한은 별다른 이상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업을 관찰하고 추적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결국 본질 가치예요. 맞습니다. 예. 기업의 본질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회사에 가치하고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람의 심리는 끊임없이 이제 변해요. 예. 지금도 이제 두산뿐만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AI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한 달 사이에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만 지금 공포, 패닉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눈앞에 있는 이제 주가를 보면 지금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요. 예. 제 주변 투자자들도 지금 굉장히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 만에 지금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산이 반토막이 나고 신용이 반대 매매가 걸리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리서치하고 투자 모임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라는 굉장히 허탈해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저 또한 마찬가지. 두산이 주가가 지금 1년 전으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네. 예. 불과 지난달만 해도 26만 원 역사적 신고가를 썼는데 이 기업이 불과 3주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저 또한 사람인지라 똑같이 허탈감을 느끼고 제 순자산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전히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주가는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두산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고의 AI 칩 메이커 회사에 납품을 단독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전 수주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죠. 예. 이런 큰 성장의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주가는 1년 정도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이런 큰 회사의 성장성은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지금 도망을 가야 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제가 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이제 비중을 실은 상태고요. 저는 지금 상황을 다시 주가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공포가 왔잖아요. 공포와 탐욕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어요. 이건 마치 제가 달이 마치 하늘에 있는 달이 보름달이 되면 다시 초승달이 되고 그 초승달은 다시 보름달이 되듯이 마치 우리가 보면 바다가에 보면은 밀물과 썰물 어제 제가 서해안 바다를 보고 왔는데 정말 그 갯벌이 네. 엄청 넓더라고요. 대부도에 다녀왔었는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막 밀물이 오면서 막 이렇게 바다에 금방 물이 차더라고요.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이 주식시장도 그 자연의 이치와 같이 공포가 오면 탐욕이 오고 탐욕이 오면 다시 공포가 오고 지금 이제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AI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사야 되지 않냐? 탐욕이 왔던 거죠. 지금 불과 그리고 한두 달 지난 지금 현재 공포가 왔습니다.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건 반드시 다시 탐욕의 시간이 올 것이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면 다시 주가는 회복하고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제 계좌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신고가로 갈 것이다.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 하나만 기억하셔도 진짜 될 정도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요인은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점에 저도 너무나 적극 공감하고요. 주가의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 변동성 생기는 거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시장이 좀 유독 좀 유별나죠. 이렇게 변동성 심하죠. 네. 이렇게 뭐 그래도 다른 선진국의 증시를 보면 그래도 한 많이 조정받아도 한 10% 20% 내외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투세 문제로 인해서 특히 코스닥에서는 지금 저도 이제 체감을 많이 되는 게 밑에 받쳐주는 그런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이제 장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우리 한국 증시의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참 고생이 많으시다.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는 여기엔 기회가 있다. 이 변동폭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변동성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웬만한 내공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즐기다 보면 그 경험치가 쌓이면 결국은 나중에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딱 두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내공을 가진 분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한데 최근에 또 해리스가 굉장히 박빙으로 올라오고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트럼프와 해리스가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바이든보다 더 트럼프가 중국을 더 싫어하고 더 중국 때리기에 혈안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관련돼서 많은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산업을 포함해가지고 국내 기관 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 반면에 또 수혜주도 방산 같은 거는 수혜를 입을 거다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뭐 수혜주라는 게 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트럼프랑 지금 해리스랑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거의 트럼프가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업종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면 대략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트럼프 뭐 당선 가능성 플러스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나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발생한 이 엔캐리의 리스크도 그 트럼프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 특히 일본 쪽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에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네. 엔화의 저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지금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먼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영을 한다는 거죠. 현재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이 앞전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트럼프가 이제 퍼포먼스를 너무 잘 보여줬어요. 네. 네, 진짜 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왕의 기질을 타고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피격도 네. 사실은 그거 아닐까요? 조작의 뭐 가능성까지 나오던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일단 그쵸, 알 보여준 수 없죠.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대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확 기우니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해리스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이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 샤이 트럼프. 트럼프가 지금 우세를 점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트럼프 지지라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유권자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11월에 열리는데 불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그럼 이제 남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는 확실한 거 있지 않을까? 확실한 섹터. 과연 민주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 네. 그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일까? 저는 그게 지금 전력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 나온 게 이제 AI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전력에서 쇼티지가 나는 걸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AI 혁신이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퍼질 거라고는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이게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이게 우리가 챗 GPT 검색을 하나인데 약 $1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일반 검색에 예. AI 기반 검색이 10배의 전력을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설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고요. 근데 전력 수요는 갑작스럽게 터졌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전기차의 수요만으로도 전력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타이트하다. 네, 타이트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AI까지 터져버리니까 지금 전기에 대한 공급에 지금 문제가 생길 거야.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주가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이 힘든 상황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최고의 주도주죠. 예, 그걸 받침한 건 실적이고 네. 그리고 전선주 즉 이제 전력과 관련된 섹터에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역시 강하다. 그 뒷받침은 바로 이 전기 쇼티지, 전력 쇼티지로 인한 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네네. 네. 즉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이 되면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AI 때문에 발생한 수요만 해도 68기가라는 거예요. 이 68기가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우리가 이제 뭐 체코 이제 뭐 원전 수주를 했잖아요. 그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1기가예요. 1기가와트. AI 때문에 원전 68개 정도 68개가 정도가 새로 생겨야 되는. 새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대체는. 수요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7월 30일 불과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이제 미국 전력 경매에서 펜실베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이걸 앞글자 합쳐서 PJM이라고 해요. 네네.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그 요금을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영향이 좀 크잖아요. 네. 한전이 다 그걸, 관리를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 발전소에서 네. 이거를 발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요금을 이제 경매로 붙여요. 근데 7월 30일 그 경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2025년과 2026년에 쓸 요금이 800%가 무려 800%가 등을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네. 흥미로운 저 데이터네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발전소가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와 신규 공장 증설. 이제 미국에서 지금 리쇼어링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시행이 됐었죠. 그걸 이제 그렇죠. 바이든이 이제 이어받아서 IRA 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런 공장들이 엄청난 이제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수요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앞으로 이게 전기가 이제 쇼티지가 나다. 그게 이제 요금이 800% 급등하게 된다. 이게 저는 그럼 인플레이션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제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을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에어콘 역대급이에요 지금. 에어컨 하루에 지금 몇 시간 사용하시죠? 저도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가면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 같긴 해요. 잘 때 빼고. 네. 저는 잘도 지금 신생아가 있어가지고 애기가 있어요. 네네. 지금 잘 때도 지금 에어컨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상 24시간 와. 가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굉장히 힘들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기후 온난화가 지금 현실로 우리가 지금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죠. 전기요금. 전기요금. 네. 800%가 이제 급등한다는 건 제가 전기요금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달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약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800%가 급등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영업자들 이제 장사 못 한다는 얘기죠. 유지가 안 되네. 네. 네. 유지가 불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에어컨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여름을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값싼 전기가 복지의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즉 이게 전기 요금이 값싼 전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값이 싸면서 또 전력이 무탄소여야 되잖아요. 네. 과연 거기를 충족시켜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의문이 지금 많이 든다. 여전히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화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네. 아직도 화석 연료가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이런 현실을 지금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게 참 패러독스예요. 이 자체가 이게 우리가 더운 여름 나기 위해서 에어컨을 떼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탄소가 발생하고 그러면 더 화석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무탄소 전력을 써야 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력은 원전이다. 원전이다. 네, 원전이다. 저는 그래서 대안이 없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 투자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의 원전 정책을 한번 보시죠. 지난달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이건 초당적인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네네. 원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네네. 빨리 이걸 건설을 하자라는 게 합의를 봤고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전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군사적 시설의 목적으로 SMR을 육성을 하겠다는 거야.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되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의 60년 만에 이제 전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많은 것을 바꾼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차적으로 타격했던 건 군사 시설. 그 이후로 전력 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을 했어요. 즉 전력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미국이 본 거예요. 미국의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죠. 중국과 대치가 됐을 때 가장 우선은 이제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사도 AI와 무인화 자동화로 인해서 군대도 이제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전략적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끊이지 않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죠. SMR의 장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SMR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의 활용. 즉 미군 부대가 있다면 그 땅 밑에 이걸 묻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서 바로 전력을 뽑을 수 있죠. 지금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이나 태양에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됐지만 거기서 발생한 전력을 쓰지 못하는 지금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전선과 변압기의 부족이죠.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가 지금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기가 남아 도는데도 그걸 쓰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SMR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차기 패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SMR을 이렇게 육성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테라파워라는 이제 SMR 기업을 창업을 했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10억 달러를 투입을 했고 앞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집어넣을 것이다. 즉 이제 미국에서 SMR 육성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산 연료를 배제. 러시아산은 러시아 가스와 석유 에너지를 그걸 이제 무기로 활용하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가장 큰 피해가 이제 독일이 입었죠. 독일이 전적으로 이제 러시아 가스에 의존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발목이 잡혔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독일이 아무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 가스가 끊길까봐. 그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러시아산 연료를 이제 대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이 SMR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군사적 이제 대척 관계, 대립 관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 군대의 자체적인 전력으로 SMR을 쓴다. 이런 큰 그림에서 SMR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체코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죠. 체코 두코바니에서 우리나라 이제 K 원전이 이제 수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체코의 북쪽에는 폴란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왼쪽에는 독일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계속 커질 거예요. 동유럽 쪽에서. 이제 체코를 하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폴란드까지 우리가 수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원전 이제 발주가 나올 건데 거기서 굉장히 유리한 이제 위치를 우리가 선점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있죠. 체코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스코다 파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체코 내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저가 수주라더니 그건 저는 원전이 저가 수주라는 건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앞서서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원전 수출했을 때 다 한 기당 거의 7조 정도 의 가격으로 수주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 체코에서는 12조의 수주를 했으니까 약 70% 정도 더 비싸게 이제 수출을 한 거죠. 단가가 올라갔네요. 그리고 저는 이 원전 사업을 저는 건설로 돈을 버는 사업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저가 수주라는 거는 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는 이 사업이 커피 원두 파는 사업이랑 똑같다고 봐요. 비유가 찰떡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커피 원두를 많이 팔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커피 머신이잖아요. 머신이죠. 예. 네. 근데 내가 커피 머신을 비싸게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커피 원두 더 머신을 많이 올리면 머신이 그쵸.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커피 머신을 싸게 팔아서 최대한 그렇죠. 많이 깔아야 돼요. 많이 깔아야죠. 많이 네, 깔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커피에 대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원두를 내가 장기간 예. 꾸준히 납품을 하면서 예. 여기서 수익을 벌이는 거죠. 지금 원전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전 건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싸게 이렇게 싸게 효율적으로 이게 잘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죠? 하겠죠. 예.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체코가 됐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폴란드가 될 거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원전 건설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길을 닦고 여기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쌓고 그 다음에 주기기를 납품하고 그렇죠? 네, 네. 주기기를 이제 딱 이렇게 합체하고 이렇게 그게 돌아가게끔 시공하고 이런 팀들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봐요. 그럼 먼저 기초 공사하는 팀이 체코에서 딱 하고 그 팀이 그대로 폴란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체코에서 그 다음에 구조물 이제 하는 팀은 또 이거 끝나고 또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이 효율성, 네, 네. 예, 이 스피드성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저는 이걸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번 체코 수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딸 거라는 확신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프랑스는 우리 경쟁 상대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10년의 결과를 보면 되거든요. 프랑스 EDF에서는 심지어 자국에서 건설하는 원전조차도 납기일을 못 맞췄어요. 아. 예. 그게 무려 10년이나 지연이 됐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프랑스 지금 올림픽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선수들의 불평과 불만과 네, 네. 뭔가 관리의 허술함 네. 이런 게 보여. 저는 이게 프랑스의 그런 원전 사업을 대상해보면 유럽 내에서는 이미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원전 사고 때문에 네, 네. 유럽에서는 10년 넘게 탈원전의 기간이 있었죠. 프랑스가 이제 유럽 내 최대 이제 원전 국가이지만 정말 그 10년의 탈원전 기간 동안 좋은 인재들이 그 원전 그 산업에 종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인재들이 거기 원전에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다 빠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의 탈원전 기간 동안 원자력 학과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오히려 좋은 분들은 또 해외로 이직을 하기도 네,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원전 사업도 이게 약해졌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탈원전. 그래서 그런 프랑스는 원전 건설 시공 능력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걸 알기 때문에 체코도 우리한테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이 늘어난 전력 시장에 맞춰서 계속 늘어날 건데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 사업에 중요하게 보는 건 독점이거든요. 독점. 이 사업의 독점력. 예. 만들어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팀 코리아. 그 중에서도 이 12조 규모의 사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매출을 가져 거의 8조 정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이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제 눈엔 안 보여요. 없어요. 사실상 다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미국 회사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 걔네들은 디자인 업체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디자인하는 게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에요. 네, 네. 엔비디아가 직접 공장에서 이런 걸 다 하지 않잖아요. 네. TSMC 줘버려요. 그러니까 매주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겠다는 게 그거예요. 야 설계도 가져와, 내가 만들어줄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로 뉴스케일은 이제 투자했죠. 기본으로 네. 그 삼성물산도 같이 그 네네. 지분 투자돼 있거든요. 뉴스케일은 기본이고요. 테라파워도 최근에 이제 맞아요. 사업 지금 같이 지금 협의 중이라고 MOU 얘기를 맺었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이제 원전 업계 TSMC가 될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대체 밝혔어요, 맞아요.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독점력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국제 정치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이거 워런 버핏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있죠.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을까요? 워런 버핏 하면 생각나는 기업. 최근에 애플했고 그 전에는 코카콜라죠. 네, 그렇죠. 저도 그 두 가지 기업이 가장 떠오르요. 이 두 기업의 공통 요소가 있어요. 독점. 바로 독점이죠. 독점이네. 네. 펩시콜라가 있고 코카콜라에서 뭐 드세요? 당연히 코카콜라. 그렇죠. 네. 왜 당연하죠?
코카콜라 더 맛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네. 사실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네. 우리가 잘 구분을 못 한다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근데 우리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는 게 우리가 익숙한 거. 예,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폰 쓰던 분이 다른 걸로 잘 못 넘어가시잖아요. 아 그렇다고 하다. 예.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바로 그 독점력을 저는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예, 진짜. 그런 게 진짜 이제, 많지 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계속해서 사이클 사업, 대규모 이제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전 세계 경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믿고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그 독점 사업을 네. 가진 그 기업이 제가 볼 때 원전이다. 원전 안에서도 두산에 그 기회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일단 원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안전성이죠. 안전성이죠. 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커진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예.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보다. 그걸 또 만들었을 때 또 방사능이 새느냐 테스트해. 네. 그 테스트 기간만 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그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커지는 건 명확한데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의 독점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독점이 깨질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면 큰 투자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앞으로 이제 K 원전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느냐?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이미 수출했잖아요. 네, 했죠. 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수주가 나올 거예요. 사우디는 불확실성하고요.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친미 국가 위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약간 지금 중국하고 지금 미국을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어쨌든 유럽과 저도 친미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에도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 네네.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그건 미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원전보다 더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생산해주면서 그거 다 무탄소여야 되거든요. 무탄소. 탄소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제 그런 전력이 현재까지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원전밖에 없다. 그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큰 기회가 있을 거야. 이제 시작했다.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게 제가 본 관점이에요. 폴란드나 핀란드나 뭐 슬로베니아나 다 이 동유럽 쪽이잖아요. 네. 이쪽이 특히 좀 더 많이 이렇게 발주가 나오거나 앞으로 발주가 기대되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동유럽 쪽에. 네, 동유럽은 원래 러시아 텃밭이었어요. 그렇죠. 네, 러시아가 또 원전 강국. 강국이고 또. 네. 그 아까도 이 앞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우선하는 게 뭐죠? 러시아 연료를 배제를 시켜버려. 배제시키니까 너네는 앞으로 우리의 위협국이 잠재적 위협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밥줄을 끊어버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동유럽이 러시아 텃밭 동유럽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죠. 거기. 거기서 러시아 대체제를 찾는 과정 중에 네. 마땅한 대체제가 우리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었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가 붙었으면 우리도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딱 이제 나뉘었기 때문에 서쪽, 이제 서방 쪽에는 네. 이제 친서방 쪽에는 우리나라가 대장이죠. 그렇죠. 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서방 국가에는 앞으로 원전이 깔리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저는 이제 원전에 있어서 이제 광개토 원전의 영역은 이제 광개토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